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울산 남구시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산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목을 타오르는 산불과 소멸하는 지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담겨 있고, 우리가 산불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그런 얘기도 정책적으로 조금 나눌 겁니다. 네, 보시는 거는 이제 지난 봄에 있었던 산불 현장의 사진들이고요. 산불 현장은 언제나 위험하고 가혹한 곳이죠. 보시면 이제 경상남도 산청군 이런 쪽에 이제 산불 피해 면적 이런 지도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의성 영덕 산불 피해 면적 변화입니다. 의성 영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성에서 시작돼서 영덕까지 이제 불이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바다에 닿아서 끝난 그런 불이고요. 보시면은 이따가 좀 설명을 더 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불의 방향이 지극히 이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화선이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울주군의 피해 지도고요. 보시면 울주군도 울산예술고등학교에서 저기 회야호 상단까지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5년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도적인 피해 면적과 피해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불이 났었는데, 중남부 전역, 특히 경북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울산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화재 수가 이제 무려 347건이었고 피해 면적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연 화재 데이터를, 산불 데이터를 보실 때 산불 건수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 면적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수가 적은데 피해 면적이 넓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건수도 많았고 피해 면적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건 인명 피해가 32명이나 났다는 거거든요. 32명이 돌아가셨고 부상자 54명, 대피 인원이 37,829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 같은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이제 피해가 보통 이제 산불이라고 하면 이제 숲이 얼마나 탔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올 봄에 났던 산불은 주거, 농업시설, 문화재 이런 시설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000가구 이상이 불탔고, 농축산시설도 1,114개 불탔고, 사찰, 문화재 7건, 그 외에 굉장히 다수의 이제 구조물들이 손실이 있었고요. 피해액 2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생태계 피해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100년 이상 복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요. 투입된 자원이 진짜 많은 분들이 투입됐습니다. 인력 1,600명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소방 관련 부처부터 지자체,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진화에 동원이 됐고, 헬기 35대, 군 인력 장비도 굉장히 많이 동원됐습니다. 군인 6,000명, 헬기 242대 동원됐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경남, 울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2,600억 원의 재난 기금을 배정을 했고요. 37,000명 이상 대피했고, 교통통신망 마비가 됐었고, 교도소 수감자 긴급 이송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급박했었습니다. 네, 그때 대피에 혼란이 있었던 거, 재난 대응 시스템 부실했던 거, 헬기 노후화 등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드러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짧게만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산불의 원인을 정확히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인간의 활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산불 통계를 보면 산불은 봄에 나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계절에는 건수도 적고 피해 면적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불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산불도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아니면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이런 다양한 실화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활동을, 숲 근처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간접적인 원인으로 이제 지목되는 식생에 관한 것들, 정책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산불의 원인인가, 아니면 산림청의 잘못된 숲 가꾸기가 산불의 원인인가, 이런 거에 관한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아니다를 뾰족하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뭐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튼 간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게 원인입니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더 간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가 달라지고 좀 더 따뜻해지면서 식생이 변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을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주 뭐 복잡한 기상이나 이런 정보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 같은 경우에도 건조해지고 뭐 뜨거워지면서 뭐 대형화되는 이런 통계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외국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 아시아 산불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산불 케이스를 분석할 때도 기후변화로 인한 뭐 영향 이런 것들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먼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과학의 영역에서 길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인을 뭐라고 누구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아주 핵심적인 원인일까? 라고 하는 거. 뭐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쭉 제가 써놨지만 모든 것들이 원인이기도 하고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불에 관한 우리가 교과서 이런 걸 보면 산불은 지형과 뭐 기상, 식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상 같은 경우에는 온도, 습도, 강수량, 풍속, 풍향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비가 왔다거나 비가 오기 시작했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산불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봄철에 늘 비상 대기 상태거든요. 가방도 다 싸져 있고 전화 받으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면 그날 술 드세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상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습도나 이런 것들이 산불 연소의 양상이나 확산 속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에 나고 뭐 여름, 가을, 겨울에 잘 안 나는 그런 것들은 다 기상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형 같은 경우에는 경사나 사명 방향, 뭐 고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사 같은 경우에는 자, 평평한 곳에서 산불이 강하게 발생할까요? 경사가 심한 곳에서 산불이 강하게 발생할까요? 네, 경사가 심한 곳에서 산불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이렇게 위로 탑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불이 올라가면서 타기 때문에 산불이 크게 발생하고 평평한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산불의 확산 속도가 극도로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관화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바닥에서 조금 타다 꺼지는 그런 형태가 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예를 들어서 고도가 높은 지역은 뭐 물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나무의 키가 작다거나 낙엽이 적게 쌓인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생깁니다. 연료의 특성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도 영향을 미치고요. 요것 또한 이런 지형 데이터 또한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사면이나 북사면이냐 이런 것도 되게 다릅니다. 남사면 같은 경우에는 뜨겁고 건조하고 뭐 소나무 같은 애들이 주로 자라고 있고 이래서 산불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북사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풍부하고 화렵수들이 그늘에 견디는 애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불에 조금 강한 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약간 복불복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왔을 때 남쪽만 칠 거냐 이런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 기상, 지형, 식생 중에 우리가 기상과 지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자는 식생뿐입니다. 근데 사실 식생은 통제할 수 있죠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 데이터는 주로 이제 수종이나 얼마나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지, 뭐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낙엽이나 뭐 나뭇가지 같은 잔존물이 얼마나 바닥에 축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료로서 산불이 났을 때 연료량을 결정하는 것, 연료의 양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종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주로 이 연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남기는 형태의 숲가꾸기가 올바른 것인가? 라고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숲가꾸기를 했나? 이런 자문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책은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디테일이 망가졌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좀 깊이 좀 파고들었을 때 문제의 범인을 찾기 어려워지는 이런 뭐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여튼 기상지형 식생에 관한 인자들이 있고 식생 정도만 인간이 다룰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산불 관련해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아마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이제 주요 인사들이 몇 분 계셨을 텐데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어떤 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언어가 좀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것은 저는 과학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쉬운 문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산림청장이 범죄자다. 산림청은 범죄 집단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을 해보죠. 자, 이거는 비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데이터를 왜곡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안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에 의해서 뭔가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나쁜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범인을 찾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애매한데 여튼 제가 단언컨대 거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숲을 망치려고 월급 받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언어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휴리스틱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정보가 부족할 때 또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주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림짐작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진화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표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수식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그 수식에 변수가 여러 개가 관여하는 수식들은 인간의 뇌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서 숲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부족을 만나면 1초 이내의 시간에 얘네가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기에 관상은 과학이죠 이런 얘기 하죠. 관상이나 아니면 혈액형, 별자리, 요즘은 MBTI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이제 유명한 작가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어떤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쓰레기를 주웠대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동시에 한순간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사람을 이렇게 단순한 지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까 특정 정당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특정 정당 비난 아니고요. 그래서 여튼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개그였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연료 아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근처에 연료가 있었나, 말랐나, 아니면 약간 축축했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고 우연히 수관화로 올라붙을 수 있는 죽은 가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그 사람이 생수병에 물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관여하는 이런 현상이 기본적으로 산불이고요. 그래서 산림청장이 만약에 범죄자라면 저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정부를 갖게 됐고 산림청장을 바꾸면 됩니다. 산림청을 개혁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인사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불은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육상식물이 존재할 때부터 산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산불은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 인간은 지구 표면을 우점하는 종이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식생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고 또 꺼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건 인간이 우점종이니까요. 근데 그 인간이 없다라고 해도 자연에서의 산불은 계속 있어 왔고 우리는 굉장히 산불이랑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온 종입니다. 산불을 우리는 재난으로 대하지만 이거는 어떤 종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재난이 모든 종이나 모든 개체에게 동일하게 재난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원에 불이 났을 때 어떤 종들은 그 불이 난 화선을 따라서 걸어 다니면서 뛰어나오는 곤충이나 뭐 양서파충류 이런 거를 쏙쏙 주워 먹는 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기회죠. 심지어 매들은 불난 나뭇가지를 물고 다니면서 초원에 떨어뜨려서 불을 일으키는 종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확산시키고 뛰어나오는 애들을 사냥하는 거죠. 울주군 산불 피해지에 지금 가보시면 공중에 맹금류들 굉장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사라져버리면 바닥에 돌아다니는 쥐나 이런 애들은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재난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은 종 안에서도 어떤 개체한테는 재난이고 어떤 개체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해경이 안 사라졌죠? 산림청이 사라지더라도 소방 업무가 산불을 대응하는 업무가 소방청이나 아니면 행안부로 이관되더라도 산불이라는 현상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산림청장이 바뀌어도 산불이 안 나는 세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림청 공무원 전체를 다 바꿔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산불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겪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산불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세콰이어 속의 나무들이 있는 숲이 있는데 거기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지? 이러면서 산불이 안 나게 통제했어요. 강력하게 통제를 했더니 바닥에 어린 세콰이어 나무들이 잔뜩 자란 거죠. 그러면 걔네가 연료 창고가 됩니다. 불이 크게 나버리면 위에 있는 큰 세콰이어 나무들도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속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어린 애들은 제거하고 큰 애들은 나무 껍질이 두꺼워서 살아남으면서 그 숲의 구조를 유지해온 거죠. 그러니까 산불과 함께 진화해온 숲도 있고, 동물의 생태계도 있고, 인간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불은 복잡계고, 복잡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변수가 상황에 따라 어떤 변수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약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형, 기후, 식생 이외에 인간의 활동이랑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관련 법도 있고 예산도 있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지역의 전문가가 있는가? 실행 단위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디테일은 어디서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카오스 이론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종이가 팔랑팔랑 하면서 어딘가로 떨어지겠죠? 우리는 그 종이가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크게 관여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어떠한 작은 인자들이 이제 그 결과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불씨죠. 그러니까 뭐 스파티드 파이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근데 그 날아가는 거에 얼만큼 날아갈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런 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확률만 이야기할 수 있지 정확한 위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 바람의 방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바람의 방향이 1도 정도만 달라져도 화선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산림청의 무능을 커버한다, 변명한다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측은 근사치일 뿐이고 정확한 속도랑 경로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산림청의 산불 관련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한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서 이 업무를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부처 간의 협력이 가능한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작게 나는 산불은 지자체장이 관할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산림청장이 관할합니다. 근데 여러 개 지자체에서 겹치면 그 중에 한 지자체장이 관할하거나 지방산림청장이 관할하거나 더 많아지면 산림청장이 관할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청이 단일 부처로서 그 불을 끌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처가 여기에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은 기본적으로 산불에 대응을 하지만 뭐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을로 번졌을 때 주택을 화재로부터 지켜야 되죠. 그래서 마을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택화재 발생 시에 대응을 하는 것은 소방청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불에 관한 걸 다룰 때 아주 특이한 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산불이고 하나가 문화재에 관한 불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화재에 관한 것은 문화재청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이번에 사찰에 관한 화재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주민을 대피하고 교통을 통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헬기 같은 것들을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지원을 하고 잔불 정리를 위한 이제 군인 같은 인원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안내를 하고 지방 주민에 대한 대피들을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산불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 산불에서 굉장히 아팠던 문제인데 우리가 과거의 산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산사태는 도망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산사태는 그냥 집에 있다가 산사태 나면 묻혀서 죽는 겁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근데 산불은 도망칠 수 있는 재난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들이 도망치지 못했어요. 도망치지 못하는 재난이었던 이야기들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강풍이 불면 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헬기가 못 뜨면 그럼 진화가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헬기가 공중에 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불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실시간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풍이 많이 불면 산불은 빨리 확산되는데 지금 불이 어디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풍이 불 때는 이제 이런 헬기 같은 게 아니라 고정익기,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 바람이 강할 때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거나 뭐 이런 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산불에 이제 뭐 산불 진화에 수송기 활용을 검토하기도 했었고 군용 정찰 자원을 동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장이 옆에 있는 뭐 작은 부대에 뭐 사람 좀 보내주세요, 헬기 좀 보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국방부 전체가 갖고 있는 정찰 자원 자체가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시 국군 통수권자 누구였죠?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예.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죠? 윤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가진 자원을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군용 수송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방장관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불을 안보 상황이라고 판단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이제 선출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높은 직급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군 통수권자고 대통령이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찰 자원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지금 산불이 어디 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고정익기가 필요합니다. 정찰 자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산림청에서 의견을 올리면 국방부랑 교통정리는 상위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방기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착륙해야 됩니다. 초속 15m 이런 거 넘어가면.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헬기 조종사들은 이미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직업이고 아주 위험한 직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극한 상황에 날고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고정익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수송기도 굉장히 많은 물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풍이 불 때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가? 부처 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 여러 개가 피해를 받고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 나갈 정도의 재난이면 이거는 안보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처 간 통합 시스템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당시에 다룰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정부의 역량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재난이 커지면 설상가상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풍속이 초속 15m 넘었을 때 화선이 어디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화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이 너무 크게 나니까 넓게 타버리니까 통신탑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지역의 통신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다 끊깁니다. 재난 문자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소방팀들 간 연락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피 메시지가 이미 늦게 나왔는데 불은 마을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피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역 사람들은 대피로라든가 어떻게 대피하지에 대한 훈련, 지식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돼 있지 않았던 거죠. 자, 미국의 대피 체계를 좀 보면 이제 세 단계로 크게 나누는데 예비 단계, 준비 단계, 즉시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단계는 이제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감지됐을 때 뭐 최신 정보를 보고 계세요. 뭐 TV 잘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피 계획이랑 경로를 점검하고 환자들은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다 챙기고 동물 사료나 이런 거 챙기고 짐 싸세요. 짐 싸시고 탈출할 준비하는 겁니다. 급하시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이게 예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는 산불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쌓아놨던 짐을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안전지대로 가거나 근처 대피소로 가거나 최소한의 물품 정도는 챙길 수 있지만 짐 싼다고 막 뭐 한두 시간 걸리고 이럴 수 없습니다. 빨리 최소한의 짐만 싸들고 나오는 게 준비 단계고요. 즉시 대피는 문 두드리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짐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는 더 알리러 올 사람도 없고 통신도 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이제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 단계에 따라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는 산불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이제 마을까지 가는 사이에 상황이 다 끝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북면 소홀이라고 하죠. 중앙부처는 상북면 소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소홀이에서 산불을 겪는 사람들은 소홀이의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신이 두절됐을 때 어떻게 할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전화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러면 어디로 가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 미리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되죠. 자, 지역사회가 산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지역의 문제인 게 자, 바람이 평소에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는 계절에는 서에서 동으로 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거는 밤낮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바다가 시원한 고기압이고 땅이 뜨거운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울주군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밤에는 반대가 돼서 울주군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런 뭐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산불의 확산 방향이라든가 대피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은 어떤 숲이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렵수 숲인지 침엽수 숲인지 그게 뭐 침엽수 숲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잎을 떨구는 침엽수도 있습니다. 뭐 송진을 잔뜩 머금고 있는 소나무 숲인지 그건 어느 방향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마을에 연결된 도로가 몇 개인지 이 도로가 예를 들어 양쪽에 소나무 숲이 있는지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로인지 뭐 우회로는 어디에 있는지 이쪽이 이 산불로 막혔을 때 반대쪽은 길이 있긴 한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역사회 주도형 산불 대피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되죠. 자, 중앙부처의 역할입니다. 중앙부처는 절대 화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헬기든 드론이든 비행기든 어떤 전략 자산이든 이용해서 화선을 파악하고 예측 모델을 항상 돌리고 있어야 되고요.
위험 구역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모델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험 구역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이 났으니 어디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뭐 준비하세요, 짐 싸세요,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난 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 대피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산불에서도 돌아가신 분 중에 공무원이 문득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안 가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강제 구인하는 것처럼 위험할 때 강제로 이분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임의로 공무원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됐거나 아니면 뭐 시행령이 됐든 뭐 그런 단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권역센터 구축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강원이나 경북의 산불이랑 다른 지역의 산불은 굉장히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형도 다르고 식생도 다르고 소나무 밭으로 돼 있고 봄이 진짜 뜨겁고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거기의 산불이랑 울주군의 산불은 저는 전혀 다른 산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강원도는 주기적으로 굉장히 큰 산불 피해를 겪었고 뭐 동해안 산불이나 뭐 이런 산불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6개 시군이랑 산림청, 기상청 뭐 이런 재난 관련 기관들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같이 근무합니다. 같이 근무하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파견돼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재 분야랑 경찰, 소방 담당자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합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맨날 불이 크게 나고 이게 우리가 만나서 뭐 연 4회 훈련 같이 하고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아예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정도는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면적이나 산불의 양상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도 다 이제 갖추는 예산, 유지하는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의 양상이나 규모를 고려해서 이제 조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북은 이런 광역센터 체제를 갖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피 매뉴얼이랑 상시적인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뭐 민방위 훈련 이런 거 하죠. 이때 산불에 관한 것들 충분히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대피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역에서 훈련을 해두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하는 게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돈이 되는 거죠.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역 기반의 산불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지역의 숲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산불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마을 단위 이런 교육을 하는 주체가 기본적으로는 산림조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 없다면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약에 뭐 산림교육센터나 뭐 아니면 지자체 기반의 어떤 교육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산림조합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산림 경영을 위해서 기계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들이 대부분 이제 산림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세고 임도를 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물통을 연결할 수 있다면 이제 이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런저런 뭐 작업을 할 때 진화 작업이나 예비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기계들을 조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멸하는 지방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구 그래프죠. 보시면 1975년에는 이제 산처럼 돼 있죠. 이거는 엄청 어린 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조금 올라가면 잘 죽습니다. 30대에도 죽고 40대에도 죽고 50대에도 죽고 이제 꾸준히 죽는 거죠.
많이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전형적인 이제 후진국의 뭐 형태고요. 조금 선진국이 되면 이게 종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명, 5명 나와서 2명 살아남고 3명 죽는 시대에서 보건이나 의료가 개선되면서 4명, 5명 태어난 세대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났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 거죠. 그게 이제 종형에 가까운 구조를 나중에 갖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빨리 무너지면서 종형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가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이 이제 뭐 가진 게 지금의 형태입니다. 이게 2025년의 모습이고 30년이 되면 이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연령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2030년 정도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가 붕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20대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 기억하시기로는 다들 20대에 결혼하시고 출산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대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34세 여성 혼인율이 50% 정도. 34세 50%입니다. 그러면 20대로 내려가면 29세 여성 혼인율 17%입니다. 29세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회가 달라진 거지 생물학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혼인 연령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9세가 17%가 결혼하면 누가 언제 아이를 낳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네,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이제 청년 인구들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0살이 되면 서울이 그 20살 청년 인구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청년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디로 뱉어내냐면 경기도로 뱉어냅니다. 일부는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20세 청년들의 굉장히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서울로 갔다가 한 10년 살다가 경기도로 튕겨 나오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가 인구의 절반을 이렇게 다 빨아먹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지역들 있습니다. 이제 소멸하는 이제 지방 소멸의 지도는 어떻게 보면 백두대간의 분포랑 굉장히 겹쳐 있는데요. 그래서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시군 중 75개 시군이 산촌입니다. 그래서 산촌을 버리나요?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의 3분의 2가 산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절망적인 그림인데, 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선진국의 영역에 안착을 했죠. 안착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에 올라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뭐 IT 혁명이나 혁신의 그 가치사슬 안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파생되는 부가 우리나라에도 떨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고 뭐 옆에 중국이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장이 열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진국의 함정을 아주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빠르게 극복하고 이제 현재 단계에 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에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봤어요. 우리는 영호남에 중화학공업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의 아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90% 가까이는 남성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던 시절에는 뭐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망가져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가 왔을 때는 울산의 어떤 여성 일자리의 문제가, 여성 저임금의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울산의 20대 남성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지역에서 회사 가지 뭐. 근데 20대 여성들은 뇌를 끄고 서울로 가는 겁니다. 서울이 여초도시인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서울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기업이 깨닫고, 그래서 반도체 벨트는 다 어디냐면 아무리 남쪽으로 내려가도 천안, 청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기 남부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남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벨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치가 거기에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저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도, 카페도, 뭐 숙박업도, 아파트도 모든 서비스들이 저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나오는 소득들에 기반해서 굴러가게 됩니다. 돈도 저기서 씁니다. 근로자들이 돈을 저기서 버니까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반도체 밸류체인에 올라타지 못한 다른 지역은 흘러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기업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미래, 영원함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영역에서 답을 찾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네,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 소멸하는 지방에서 산불을 끌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고 복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까 앞에서 쭉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처와 지자체와 시민과 전문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인구가 붕괴돼 버리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경북 영양에는 진짜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경북 영양 이런 데는 인구가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예, 거기는 학교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졸업하면 어디로 가나요? 그럼 어디가 다 서울 가지. 이거 아예 거기서는 진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 불이 나도 끄지 않고 복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땅,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원을 어떻게 하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복원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떠나지 못하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고 있는 땅에는 산림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를 방치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3분의 1을 방치해 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땅인데 뭐라도 하자라는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핵심적인 고민인 게 뭐냐면, 자, 사람들은 서울 경기에 삽니다. 근데 숲은 강원, 충청, 영남, 호남에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사 지어서 돈을 벌고 어촌에서는 물고기 잡아서 돈을 법니다. 산촌에서는 숲에서 돈을 벌지 않아요. 이게 되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산촌의 정의를 보면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가난해요.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땅도 이렇게 좁고 경사가 심하고 일조 시간이 짧아요. 뭐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추운 데서 나는 어떻게 제한적인 작물을 선택하거나 이런 어떻게 변통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야지대 이런 데랑은 차원이 다른 생산성을 가지는 게 산촌입니다. 자, 그래서 숲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숲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숲이 소중한 거. 그래서 개발되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숲과 가까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산촌에서 비슷한 노동을 하고 비슷한 소득을 거두면 사람들은 도시에 삽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거든요. 편리한 대중교통을 주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좋은 식당도 도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냉면집은 서울에 다 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자, 경북 영양에서 냉면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경북 영양에 제가 출장을 갈 때 어린 딸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찾아봐야지 검색해봤습니다. 일단 영양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긴 있는데 소아과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동, 대구 가야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도 없는, 신호등도 없는 그런 길들을, 꼬불꼬불한 길들을 2시간 타고 가야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 키우는 집은 주 3회 병원 가야 됩니다.
경북, 영양 이런 데서는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시골에서의 삶은 훨씬 쉬워야 되고 소득이 많아야 되고 청년들이 판단하기에 직관적으로 시골에서 사는 게 훨씬 쉽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합계 출산율 0.7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0.7이라는 숫자가 왜 무겁냐면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은 2.1이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여가 있고 2명이 낳으니까 2명보다 조금 더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0.7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남여가 1명 낳거나 안 낳거나예요. 근데 이 숫자가 왜 무겁냐면 그 세대에 출산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1명 혹은 안 낳는 정도가 최적화된 숫자라고 판단하는 거.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들구나 라는 누적된 값들이 그 세대 전체에 누적돼야 0.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 자체를 그 세대가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출산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쉽네? 편하네? 이득이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니라 산촌에 청년들이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의 삶이 훨씬 여유롭고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비목재 임산물 이런 것들을 넣어놨지만 그 친구들이 버섯과 더덕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저도 힘듭니다. 더 쉽게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나 임업직불제에 관한 고민들을 하는데 임업직불금은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전히 받는 비율도 낮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가 돼야 되고 이제 정책의 방향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짤 거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산지를 소유하는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작은 토지를 소유했거나 아니면 소유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숲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불금의 형태를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기본소득의 형태를 고민하거나 라고 해서 이런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화함으로써 대충 산촌에 존재하기만 해도 의식주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적어도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보호지역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나 가져와 봤는데 OEC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이 되고 전 세계의 30%, 육지의 30%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상은 1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근데 해양은 1.8%밖에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육상보호구역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다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산 국립공원이든가 백두대간 국립공원 이런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데님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호구역을 연결하거나 그런 아니면 그 높은 지역의 주변 이런 곳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산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보호구역이 있고 옆에 산촌이 있으면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된 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발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촌을 통째로 보호구역으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주들은 굉장히 지주랑 주민의 이건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거기를 이제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에 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논농사 이런 걸 짓는 이제 사람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나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나 아니면 그 논습지가 갖는 생물 다양성 부양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그런 공익적인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합의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산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여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그 예산이 훌륭해지면 사람들은 산촌이 좋구나, 편하구나, 저기 사는 게 돈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고요. 이제 마무리인데 이제 숲을 파괴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뭐 잘 아시죠? 근데 지키고 만들고 보호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숲을 복구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좀 더 숲과 가까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우리가 숲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